네, 반갑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5일간의 흐름에 대해서 앞에서 이영애 선생님이 잠깐 제목은 소개를 했는데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 들려? 네. 이 정도는 들리나요? 네. 데시벨 조정하고 이제 그동안 양평자유 아카데미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었을 테고, 이제 새로 듣는 분들은 눈치채기 어려운 변화가 있습니다. 요건 아카데미에서. 뭐냐면 우리가 양평자유 아카데미에서 항상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번 여름 아카데미에서 하는 새로운 시도는 저희가 주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인지학적 해석을 해보는 시도를 하는 게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도르프 교육의 연수가 여기저기 가릴 것 없이 다들 발달론, 감각론 뭐 이런 교과방법론에 혹은 인지학 이론에 초점을 맞춘 연수들이 거의 전부 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교육적인 문제에 발도르프 교육의 근간을 살펴보는 거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슈타이너, 그래서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과방법론에 대한 연수들은 대부분 슈타이너의 텍스트를 강의하거나 해설하거나 하는 걸로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뭐 1세기 가까이 혹은 뭐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오래된 학교의 선생님들은 지난 1세기 동안 발도르프 교육이 슈타이너 사후에 개발해 놓은 많은, 또 시대 변화와 함께 개발해 놓은 많은 교과 방법론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경험적인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 대부분의 연수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타이너에 대한 해설과 교과 방법론에 대한 연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좀 전에 이영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교육을 고민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고민한다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한다는 거를 당연하게 겸하고 있습니다. 슈타이너도 그런 얘기를 하죠. 보편인지학의 맨 마지막에 교사에 대한 당부를 하는 자리에서 슈타이너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도 좀 인용을 해뒀는데, 상상력으로 자기 가슴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진실 앞에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예리한 영적 책임감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사에 대해서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시대에 대해, 그 시대의 고통과 그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교사할 수가 없고 교육도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대의 과제, 당대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하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 교사는 당연히 당대의 고통과 과제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예민한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늘 하여튼 되돌아봐야 되는 경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이고 또 혹은 부모이고 또 동시에 교사들은 이제 어떤 인지학을 자신의 세계관,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지학자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인지학자라고 칭하기로 하죠. 우리가 인지학을 내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문제가 우리 시대 과제에 대해서 인지학적인 해석과 이해를 해나가는 건 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도르프 연수에서 당대 과제를 다루는 거는
저희 아카데미에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는 처음이고요. 예, 다른 연수에서도 참 보기 드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없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은 주제들이 이제 그런 변화를 반영한 주제들이고, 스티브 선생님의 내용도 발도르프 교육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지난 1세기 동안 발도르프 교육이 어떤 변화를 겪어왔나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뽑은 주제는 지금 우리 시대 가장 시급한 변화들을 앞세운 거죠.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기후변화가 도대체 왜 왔고, 온 원인이 있다면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어서 이제 자연 환경만큼이나 중요한 게 우리가 뭐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명적인 환경, 그 문명이라고 했을 때 핵심이 지금은 과학기술이니까 이 기술 환경의 변화도 자연 환경 못지않게 우리 일상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죠. 그리고 그 기술 환경이라고 했을 때 지금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문제가 AI 문제라서 AI 시대의 도덕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과제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교 생활로 들어왔을 때 특히 발도르프 학교가 현장에서 가장 첨예하게 매일매일 부닥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일이 매스미디어 문제입니다. 조금 더 이제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유튜브, 핸드폰 뭐 이런 거죠. 일상을 미디어가 장악하고 있고 그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이 환경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는 뭐 불문가지고,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 환경을 우리가 피해서 살려면 저기 산골에 전기 끊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는 이상은 늘 디지털 매스미디어에 노출이 돼 있고 늘 그런 어떤 핸드폰을 비롯해서 이제 통신 환경들에 노출이 돼 있는데, 이게 인간의 생활과 의식을 무지무지하게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같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핸드폰 금지가 유명하죠. 그래서 그 강도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전면 금지인 데도 있고, 강도가 좀 약한 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디지털 매스미디어의 매개체들에 대해서 극히 조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치 기후변화를 우리가 싫어도 피할 수 없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에어컨 좀 틀지 말고 어차피 에어컨 틀면 안에 있는 더운 공기 바깥으로 빼서 더 힘들게 하는데, 전지구적으로 보면 더 우리도 도시온도 올라가는 거에 보태고 있는 건데 틀지 말까 싶지만 끌까요? 못 끄잖아요. 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환경이 됐든 기술 환경이 됐든 우리가 그저 외면하고 도피하는 걸로는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할 건가의 문제가 늘 부닥칩니다. 흑백 논리의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조금 더 세분화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 번째, 발달 단계에 따른 미디어 활용의 지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넓게 보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교구들이 미디어적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날로그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그래서 아날로그 미디어들도 우리가 조기 교육을 경계하듯이 나에 맞지 않는 교구가 전달되거나 도구를 쓰거나 하는 거는 마치 디지털 매스미디어하고 비슷한 효과를 분명히 불러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나이에 문자 학습이 돼가지고 7살, 8살에 책 많이 읽는 거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주는 악영향이 핸드폰이 주는 악영향 못지않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쓰는 모든 교구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적 성격을 좀 다루어가면서 나이에 따라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3강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하는 상을 저희는 몇 년 전부터 퍼머컬처와 역동농업의 결합으로 삶의 일상적인 어떤 생활 양식을 일구어 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내부에서도 많이 공유하고 저희도 어떻게 실천할 건지 실제로 고민하고 계획하면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양식으로서의 역동농업과 퍼머컬처에 대한 돌아보기가 4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틀어서 교육에 있어서 마지막 5강은 교육에 있어서 결국은 이 모든 어떤 환경적인 변화와 우리의 과제 이런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교사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도 영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가야 되는데 어떤 영성을 잠재력으로서 이렇게 키워주는 게 어차피 발도르프 교육이 다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걸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활동이 옛 이야기하고 발도르프 교과의 꽃이라고 하는 오이리트미입니다. 오이리트미를 제대로 해내고 있는 학교가 드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오이리트미의 원리를 현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직 형성이 대단히 미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타이너가 개척해 놓은 정말 종합적인 영성교육의 하나의 종합 세트로서의 오이리트미는 발도르프 교육에서 반드시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핵심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린 나이 때부터 해서 한 초급, 중반, 한 3학년 때까지 핵심적으로 모든 교과를 통틀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활동이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 들려주기. 그래서 어떻게 옛 이야기와 오이리트미가 인간의 영성을 잠재적으로 촉진하는지 또 그 잠재력을 키워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 강의로 넣으면서 우리 오늘날의 어떤 긴급한 과제들에 대해서 발도르프 교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큰 주제는 그걸로 흐름을 잡았습니다. 이 흐름은 그러니까 인지학 텍스트에 대한 연수가 아니고 슈타인에 대한 해설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인지학을 내면한 주체로서 우리 현안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좀 개척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 여름 아카데미의 가장 큰 문제의식입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강의 호흡이 최소한 2시간인데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90분이기도 하고 또 앞부분에 많이 늘 잘려 먹히기도 하고 시간이 그래서 더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전달을 해야 하는 관계로 그런데 1강부터 5강까지 일관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인간의 의식 변화가 어느 단계에서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발도르프 안에서 얘기하기로는 의식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의식 상태로 도약할 수 있는가 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1강부터 5강까지 전강에 다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계속 깔려있기도 하고 반복해서 설명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그날그날의 진도에서 조금씩 밀리더라도 오늘 다 못하더라도 내일 강의에서도 이어서 하고 모레 강의에서도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밀릴 수 있다를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예. 자, 그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자료들이 전체 강의에 다 참고가 되는 자료들이니까 지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5일째까지 시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 얘기 시작을 하자면 뭐 기후변화 문제부터 그 제목의 결론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대응책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류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인류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기술적 대응 이전에 정체성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제도권이건 비제도권이건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예. 이게 하나의 일상 의식으로까지 문화로까지 공유가 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성은 반론 없이 뚜렷하게 좀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가 하면 생태적 자의식이 새롭게 생겨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생태적 자의식을 우리가 만들고 공유하고 퍼뜨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대안적 담론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안적 담론들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과학적인 뒷받침 증거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빠른 속도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이 누구나 이제 다 알고 있는, 이미 우리 현실로 겪고 있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생태적 자의식을 인류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근본적으로 득할 수 있는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국가를 움직일 만한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좀 있죠. 그중에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이 이제 공감의 시대 이런 거 써서 유명해진 엔트로피 이런 거, 엔트로피가 20년 전에 나왔나요? 더 된 것 같은데, 한 25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엔트로피라는 책이 굉장히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학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현실 정책에도 지금 어떤 기후 정책, 기후 안보 정책하고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아마 엔트로피라고 하는 그 책 아니었겠나 싶은데, 또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지기로는 제레미 래프킨의 책이 공감의 시대 같은 거로 많이 알려졌죠. 공감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우리 사회에 대유행을 하면서 정부 정책이나 어떤 구호에도 전부 공감자가 들어가기 시작한 지가 한번 되돌이켜 보면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 14,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또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제레미 래프킨이 최근에 이제 회복력 시대라고 하는 책을 또 발표를 해서 인구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력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제시한 내용도 결국은 인류가 생태적인 자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이런 수많은 어떤 변화들, 기후 변화가, 지금 같은 급격한 기후 변화가 왜 왔나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제 팩트라고 하는 차원에서, 과학적 증거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미 너무나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너무나 많이 얘기가 됐고, 그래서 한때는 논쟁적으로 기후변화가 인간의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도 그거 사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자연 환경이나 우주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절로 오는 거지. 뭐 인간이 여기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주로는 개발지상주의자들이 일종의 산업의 생산의 속도를 어떤 탄소 중립 문제 때문에 늦추는 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어떤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대체로 기후위기는 만들어진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 이건 그냥 자연변화일 뿐이다라는 쪽에 얘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나름대로, 그 주장은 그 주장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을 냈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게 대단히 논쟁적인 사안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뭐 사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연 환경적인 영향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연 환경적인 영향을 뭔가 창발적으로 더 세게 밀어붙이는 그 인류의 기여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대미문의 어떤 산업 발전,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산업혁명 이후로 불과 2세기, 아무리 길게 잡아도 2세기인데 2세기도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인류가 전 문명 기간 동안에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생산 활동을 해왔고, 그 이전의 역사 속에서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자연에 대한 파괴 행위들을 대량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지금 기후변화가 왔다라고밖에 말 못하는 거지, 마치 이 두 가지 요인 중에 뭘 하나 선택해서 옳다 그르다를 따진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얘기인 거죠. 어리석은 얘기인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문명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탄소를 배출한 것이 기후변화에 상당한 어떤 자극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인류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탄소 중립 정책 같은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탄소 중립 정책을 아무리 훌륭하게 해낸다 한들 자연 우주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저절로 기후변화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손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손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탄소를 배출 안 해도 이런 기후변화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탄소를 배출 안 하는 문제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실제로 예상되는 불가피한 기후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의식이나 생활 양식을 미리 예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탄소 중립 문제하고는 별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개로 우리가 준비하고, 이게 준비하는 게 뭐 1, 2년 만에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세대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이런 담론들을 공유하고 퍼뜨리고 준비하고 하는 실천들이 계속 있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레미 래프킨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제도권의 학자들은 어찌되었건 이제 인지학을 내면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찌되었건 기본적으로 과학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본 세계관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재밌다고 보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과거에 소위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많은 선현들, 우리의 뭐 조상님들 중에, 선조들 중에도 많이 있고, 또 인류의 선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구자들이 앞으로 머지않은 세기에 우리 인류가 이러저러한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저러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마치 예언처럼 남겼던 것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이 뭐에 근거해서 나왔는지 이제 별 관심을 갖거나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막연히 믿든지 막연히 부정하든지라는 태도로 그런 예언들을 대해왔습니다. 아마도 발도르프 교육이나 인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도 대부분의 경우에 슈타이너가 소개될 때 20세기의 서구의 대표적인 신비가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신비가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슈타이너는 자기 평생의 과제를 사람들이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전환시키는 게 나의 과제다라고 평생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인지학적인 세계관이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드니까 여전히 어떤 신비가라든가 무슨 종교적인 수행자 같은 그런 분위기로 슈타이너의 얘기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근데 슈타이너가 생전에 했던 내용들이 보면 보통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황당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은 사지를 가지고 뭐 6등신이 됐든 8등신이 됐든 이런 인체 비율 관계를 가지고 사람이 생겨난 거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불과 1만 5천 년 전으로 밖에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라고 슈타인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착각이다. 지구를 실제로 지구에 실측을 해본다 그러면, 실측을 할 수 있는 어떤 때가 온다 그러면 지구가 둥글지 않다는 것을 모두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륙의 모습, 5대양 6대주로 우리가 나눠서 보고 있죠. 이 5대양 6대주로 지금 지도상으로 그려서 보고 있는 이 모습도 이렇게 만들어진 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00년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전혀 어떤 기후 환경이라든가 지형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진화론적인 시각으로 중생대가 어떻고 고생대가 어떻고 하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환상적인 동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오늘날 과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황당한 얘기들입니다. 황당하게 느낄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밌다라고 하는 것은 슈타이너가 무려 100년도 더 된 그 옛날에 그때도 대단히 사람들은 황당하게 받아들였겠죠. 근데 입증할 방법이 증명도 부정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과학이 그때 비해서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더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100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수준으로 과학이 발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과학적 성과에 의해 가지고 이전의 과학적 가설들을 뒤집는 논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인간 발달과 관련한 것 또는 지구 발달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논들이 쏟아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새로운 논들이 하나씩 밝혀주고 있는 게 제가 재밌다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늘 황당하게 받아들여왔던 슈타이너의 주장들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연구 결과들이 종종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가령 슈타이너의 명제 중에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명제가 있죠. 뇌가 사고하지 않는다. 사고의 주체는 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늘 해서 슈타이너가. 근데 요즘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슈타이너 얘기에 근접하는 얘기들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뇌는 저장소에 불과하고 실제 의식 활동은 뇌수액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이건 슈타이너가 미리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뇌수액도 아니에요. 그럼 뇌수액에 자극을 주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뇌수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활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경활동을 또 움직이게 하는 배우의 원인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이 지금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슈타이너가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라고 얘기했던 사구성체라고 얘기했던 그것의 과학이 조금씩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는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 지점이 이제 재밌게 느껴지는 지점이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제레미 레프킨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이 내가 몸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일반 사회적으로는 뭐 0까지는 얘기 안 하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나의 몸, 이거는 물질이니까, 물질 소재니까, 물질 소재에 대해서는 과학이 잘 접근할 수가 있죠. 근데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 보더라도 이 우리의 몸이 일생 동안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소산성이 높다라는 자료들을 막 제시합니다. 소산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흩어지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성질. 가소성 할 때 소자. 예, 불 붙는 거죠. 그 산자는 흩어지는 거. 소산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슈타이너가 예전에 7년 주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세포의 대부분은 뭐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숫자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10중 8구는 7년 주기로 바뀝니다. 뼈까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도 바뀝니다. 이게 7년 주기 발달론의 기본 근거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 했을 때 사람들은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죠. 예. 근데 지금은 과학이 우리 신체 각 부분들이 어떻게 주기적으로 예, 이게 대체가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꽤나 자세하게 이제 밝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 결과들이 이제 공인되기 시작한 연구 결과들 내용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성인들이 세포 있잖아요. 이 세포의 상태가 우리는 생각보다 젊대요. 우리 체세포는, 모든 세포의 수명은 평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도 우리가 10살 때 가지고 있었던 세포들 상태 비슷하대요. 왜냐하면 7년에서 10년,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는 7년에서 10년 좀 편차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에 따라서 7년에서 10년 주기로 다 바뀐다는 게 과학적으로 인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부분 요소에 대한 교체 시기 이런 것들도 이제 생물학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적혈구의 수명은 넉 달 정도래요. 그 적혈구가 넉 달에 한 번씩 갱생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갈비뼈 근육을 이루는 세포의 평균 수명이 뼈 근육, 뼈하고 그 붙어 있는 근육, 요거 교체되는 시기가 갈비뼈는 한 15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15년에 한 번씩 우리는 새로운 갈비뼈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장을 감싸고 있는 세포, 이거는 무려 5일 만에 교체된대요. 엄청 빠르죠. 예. 그 다음에 뼈의 파골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파골세포라고 하는 건 2주마다 또 교체된대요. 그래서 한 7년 지나면 뼈 전체가, 골격 전체가 교체돼 버린다는 거야.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예. 그리고 지방세포는 8년마다 교체되고, 우리 골격의 10% 정도도 매년 새 것으로 바뀌고, 뭐 제가 아까 7년, 10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0% 정도 바뀌는 게 맞죠. 간세포의 교체 주기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대요. 간이 아무리 안 좋은 사람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근신 생활 잘 하면 다 회복된다. 예. 그래서 평균적인 성인의 간이 300일에서 500일 정도 주기로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팩트는 수도 없이 나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팩트들이 이제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의식을 인간이 인생의 초기에 형성이 되고 나면 마치 변치 않고 그 고정된 어떤 성격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물리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 몸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고 우리 인체의 원자가 어느 정도 있느냐 뭐 하면 65%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18%가 탄소, 9.5%가 수소, 3.2%가 질소, 나머지는 칼슘, 인,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 또 뭐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소재들을 다 끌어안고 있잖아요. 어차피 종합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겠지. 근데 이렇게 다른 분자들을 이룬 모든 원자를 원자 단위로 합쳐서 세보면, 입자 개수를 세본다 그러면 한 사람의 몸 안에 우주별보다 많은 원자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상상해 보는 거죠. 예. 근데 이 인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90%가 1년 사이에 새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사실은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냐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체세포 얘기를 또 조금 하고 있는데, 체세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몸 안에 체세포 말고 많은 다른 바이러스들도 있을 거고, 박테리아들도 있을 거고, 다른 이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포들이 많이 있겠죠. 세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몸무게 기준으로 우리 체세포의 양은, 수는 전체의 한 43%밖에 안 된대요. 43%밖에 안 되고 나머지 57%는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 무게래요.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들 무게가 그 정도 나간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DNA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죠. 근데 그 미생물들도 DNA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걔네 DNA하고 우리 DNA하고 상호작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호작용한 값이 우리의 건강 상태라든가 의식 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보면 우리 한 인간이 완전히 그 자체가 생태계인 거예요. 그 자체가 생태계고 우리는 여러 가지 대사 과정들을 통해서 한 개체로서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이 인간이 여러 가지 활동과 대사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외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네. 하다못해 숨 쉬는 것부터, 뭐 먹는 것부터, 싸는 것부터, 예. 모든 활동, 집안의 모든 활동들이 자연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 모든 인간이 생물 군계고 지구 생태계가 인간 종의 육체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개체의 미생물체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과학적 결론인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몸의 어떤 단일성을 평생 가지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팩트 차원에서 이거는 오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자아의 기반이 되고 있는 우리의 신체 자체가 생태계에 완전히 열려있는 소산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러므로 생태적 자아의식이 필요하다가 결론입니다. 생태적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좀 쉽게 말하자면 자연과 인간이 같은 어떤 환경을 공유하면서 공존 공생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생태적 자아의식이겠죠. 그러니까 자연과 우리가 운명적인 공존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일상은 이 당연한 거를 일상에 내면화시켜서 모든 생활에 적용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예. 우리는 단단하게 한 개체로서 고정된 단일한 어떤 개체로서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에 훨씬 더 그런 어떤 습관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지, 우리가 열려있는 소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의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빨리 이런 이제 과학적 팩트들이 계속 밝히고 있는 게, 인간은 원자, 분자, 심지어는 빛 차원에서도 못 빠져나간다. 이게 자연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엄격한 공존이라고 하는 이 질서를 전혀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빨리 좀 공유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제레미 리프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자, 분자 이런 단위까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태적 자유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원자, 분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 원자, 분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전부 다 일종의 빛의 변형이다가 지금의 과학적 결론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중력, 전자기력, 핵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물리적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요것들도 과학적으로 추적해 들어가 보면 이 전자기장이라고 하는 이 힘, 중력장이라고 하는 이 힘이 그 근본은 쏟아지는 태양빛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광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변형이라는 거죠. 빛 입자와 빛 파동이 어떤 조건에 물려가지고 힘의 변형을 일으키면 이게 중력이 되기도 하고 전자기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 자기력이 되기도 하고 전기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합집산해서 원자 분자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조금 더 거시적인 환경을 살펴본다면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뿐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흩어지면 빛이고 모이면 열이잖아요. 흩어지면 빛이고 모이면 열인 것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낮과 밤이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르고 그 주기적인 순환되는 어떤 빛의 정도가, 빛과 열의 정도가 주기적으로 순환되는 우주적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거에 맞춰 가지고 생체의 모든 리듬과 주기가 정해진다는 거야. 특히 인간은 온도와 명암, 이거에 자기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의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의 모든 세포 단위에서 우리 주변의 빛과 열의 변화에 대한 주기순환적인 빛과 열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몸 자체도 의식 자체도 반응하게끔 구조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 주변 자연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우주적 원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주적 원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 우주적 원인이라 함은 결국은 일조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행성들이 공전자전하면서 서로 간의 궤도가 물리는 어떤 궤도의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궤도의 변화가 결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기후의 변화와 열의 변화, 열과 빛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인자들이거든요. 원인 행위들이거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거 사실은 5,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별자리가 바뀌면 환경변화가 어떻게 온다. 옛 사람들 고대 달력에서는 달력이 하는 기능 자체가 날짜 세는 게 기능이 아니고 그 날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성들의 이동 관계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달력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자축이묘 진소음이라고 하는 게 지구와 행성들 간의 관계를 표시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냥 관계만 표시해 놓은 게 아니고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적인 힘들, 동양에서는 그걸 오행이라고 얘기했죠. 목화 토 금수. 서양에서는 그걸 사원소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원소들의 어떤 비율과 배합이 어떻게 바뀐다 하는 거를 기호 표시해 놓은 거, 그게 달력이잖아. 그게 달력이라는 겁니다. 동양에서든 서양에서든 원래 그게 달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오늘이 며칠이죠? 8월 10일. 8월 10일이라고 하는 이게 디지털화된 숫자이지 않습니까? 디지털화된 숫자, 오늘 8월 10일이야. 그럼 대충 여름이다 정도, 늦여름이다? 조금 더 일상적으로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어떤 날씨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은 대략 뭐 한 보름 정도 단위로 날씨가 어떻게 변한다, 뭐 절기 정도의 감을 가지고 있죠. 절기 정도의 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간지력으로 있겠죠. 올해가 개묘년인가요? 아무도 모르네. 개묘년 같습니다. 개묘년 맞나? 올해 갑진년인가요? 저도 평소에는 이게 절기력을 보는 게 아니니까, 간지력을 보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있겠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도 간지력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럼 간지력에 표시되어 있는 이거는 전부 사실은 행성과 지구의 관계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에 대한 정보란 말이죠. 그럼 그 정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빛과 열의 상태에 대한 어떤 내용을,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 빛과 열의 상태가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를 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동식물, 광물들이 바뀌는 것, 또 인간의 어떤 신체 생리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영향을 받는 것까지도 우리는 추론해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실제 인류는 그런 고전적인 전통적인 지혜들을 문명의 기초로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약간 차원이 낮은 수준으로 갔을 때는 미신적인 풍속이 돼버리기도 하고, 조금 고차적인 수준으로 갔을 때에는 어떤 성스러운 종교적인 종교를 정당화하는 전제적인 지식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차원에서 이런 고대의 어떤 전통적 지혜들이 활용이 돼 왔던 거죠. 자, 그 다음 좀 진도를 해서 루이스 다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는데, 이거 나온 지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오늘날 그 지질학계의 어떤 연구 성과들을 대중적으로 잘 전달을 해주고 있는 책으로 이게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많이 커진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권 안 팔렸더라고요. 네. 이런 책은 별로 사람들 관심을 못 끄나 봐. 근데 이게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지질 변화에 대해서.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고등학교 지구과학에서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들을 심지어 수능 문제로 출제될 정도로 정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고지질학 분야가 수능 문제에 새로
출제 문제로 나오고 있는 새로운 분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능 문제가 이런 게 나옵니다. 5만 년 전에 대륙의 상태는 어땠는지 추론하시오. 추론하는 공식이 과학적으로 이제 공인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을 대중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오리진이라고 하는 요 책입니다. 요 책에서 한마디로 판계하라고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판계학. 판계하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5대양 6대주로 나누고 있는 이 대륙들이 몽땅 다 때려 뭉쳐져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옛날에. 예. 판계아도 그렇게 많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봐요. 한 몇십만 년 전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대륙이 다 뭉쳐져 있었던 시기, 벌어져 있었던 시기. 얘도 마치 음양이 수축됐다 흩어졌다 수축됐다 흩어졌다 하는 것처럼 대륙도 전체적으로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 흩어졌다 이걸 주기적으로 반복해 왔다는 거지.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문명을 이룬 자연 환경은 현대 지질학계에서도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기후 환경,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북위 40도선에서 온대지대를 이루면서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게 가능해지고 인류가 지금과 같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어떤 물리적 힘의 장들이 배치가 된 거 이거를 12,000년에서 15,000년 전 사이로 과학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슈타이너가 예전에 했던 얘기하고 비슷하게 시기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죠. 예, 그리 멀지 않은 옛날에 지금의 환경이 세팅이 된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12,000년 뒤에, 앞으로 25,00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문제가 고등학교 시험 문제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사실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타너 스님이 언제 때가 되면 동해가 가라앉는다고 예언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이 미친놈 그러고 땡중이 뭘 알아.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 신기하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지구가 23점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예, 어떤 5원 운동을 해야지 지구가 정운동을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3원 운동밖에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몇 년으로 제약이 되고 어떤 의식이 어떤 식으로 제약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주변화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 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변화의 원리라고 하는 책은 19세기 우리나라의 김일부라고 하는 사람이 정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법을 내놔가지고 그걸 이어받아서 현대적으로 해설한 책이 이제 우주변화의 원리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 때가 되면 이게 정축으로 바로 서는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모든 해와 달과 지구의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계절도 사계절에서 이계절로 바뀌고 인간의 모습이라든가 의식도 어떻게 바뀐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달력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한 19세기 말에 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난 100년 동안 사실 누구든지 그런 얘기 들으면 에이 미친놈. 예. 그냥 신비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미신이라고 하든지 이게 우리의 그냥 습관적인 반응이었던 거예요. 사회적 반응은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와 똑같은 과학적으로 재포장되고 재설명된 그런데 원리와 결론이 똑같은 내용들이 드디어 공인돼서 다른 이론의 이름으로 공인받아서 지금 이제 수능 출제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런 게 제가 재밌는 사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점들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다트나일의 오리진에서는 어쨌든 지질학적인 변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만 년도 안 되는 주기에 어떤 지형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한 일종의 어떤 계산 가능한 예측 공식 같은 것들을 내놓은 거죠. 지질학계가 탐구하고 그걸 이제 조금씩 밝혀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그동안 미신이다, 무슨 뭐 신비다라고 얘기해 왔던 어떤 동양에서도 있었고 서양에서도 있었던 이런 선구자들의 통찰하고 이제 점점 수렴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과 결론이 수렴되고 있다, 동일한 걸로. 예.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밀란코비치 주기 이론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제 과학계에서 공인되고 수능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밀란코비치 주기 이론하고 관련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질학적인 지형 변화 얘기, 여기까지가 연관지어서 지형 변화 얘기가 나오는 게 오늘날 과학계에서 이제
아주 새롭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배웠거든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안 배워서 우리는 어른이지만 우리한테도 어쨌든 지금 고등학생들은 이제 배우는 거겠지, 뭐 어른인 우리도 새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게 너무 다 자료가 작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이. 이 자료들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수없이 많은 숫자들이 들어가 있고 새로운 기호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자료인지 자료만 봐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 중에서는 제가 딴 데서 따온 자료들도 있고 제가 만든 표나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료 한 개 한 개 설명하는 거는 요런 짧은 강의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 자료의 내용과 결론이 뭡니다 하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연관된 주제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밀란코비치 주기이론은 한 장의 그림으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이 지구 상태 세 개의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세 개의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이심률 그림입니다. 이심률이 뭐냐 하면 우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데 완벽한 원형으로 공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삐뚤어진 타원형으로 공전하잖아. 그럼 정원이었을 때에 비교해서 이 타원으로 찌그러진 정도가 얼마나 되나? 이게 이심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심률이, 그럼 문제는 이 이심률이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범위 안에서. 그럼 이 이심률이 변하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내지는 궤적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 변하는 거에 따라서 지구 환경에 변화가 온다는 거죠. 납득되죠? 원리 자체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전축입니다. 두 번째 그림. 이 두 번째 그림 자전축인데 지금 현재 23.5도 기울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23.5도로만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24.5도로도 기울어지고 22.5도로도 기울어진다는 거야. 이건 밀란코비치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김일부가 한 얘기는 22.5도가 아니고 아예 0도로 바로 선다. 바로 서는 날에 온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 개가 결론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자전축이 흔들린다, 주기적으로 흔들린다라고 하는 점은 똑같아요. 자, 근데 이심률 변화에 대해서 밀란코비치는 이거는 주기가 10만 년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10만 년이다. 근데 오늘날 과학이 얘기하고 있는 대빙하기의 주기가 13만 년이거든요. 대빙하기 주기가 13만 년입니다. 그런데 1000년 전에 소강절이 12만 9,600년, 대략 13만 년이잖아요. 12만 9,600년 단위로 말하자면 지구 자연환경이 리셋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이미 밝혀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적인 결론하고 결론은 맞아떨어지죠. 밀란코비치는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늘 그렇지만 이런 거시 예측에는 오차가 많죠. 계속 수정됩니다. 수정되는데 어쨌든 이건 10만 년짜리 주기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22.5도에서 24.5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요거는 4만 년짜리 주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차 주기라고 하는 건데, 세 번째 그러면 세차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차 주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북극점이 가리키고 있는 별자리, 황도대 별자리,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북두칠성. 그게 앞으로 뭐 몇천 년, 몇만 년 뒤에는 다른 별자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별자리 쪽으로 북쪽이 잡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요거가 바뀌는 주기는 26,000년이다 그랬어요. 26,000년이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정밀한 주기 계산을 이미 5,000년 전부터 인류는 할 줄 알았습니다. 해놨습니다. 그 주기 계산이 뭐냐면 25,920년이잖아요. 25,920년 얘기는 이 발도르프 인지학 쪽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강의 때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반복을 안 해도 되나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할 때 72년에 1도씩 춘분 세차점이 바뀝니다. 춘분 세차점이라고 하는 건 춘분날 해 뜨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황도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72년에 1도씩 춘분 세차점이
바뀐다 그러면 30도가 가면 황도대 한 개가 지나가는 거죠. 30도가 가면. 그럼 72년 곱하기 30 하면 황도대 한 개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자리 시대, 물고기 자리 시대 하는 그겁니다. 황소 자리 시대, 양자리 시대, 지금 물고기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있으면 그러면 또한 2000년 지나면 물병 자리 시대가 오겠죠. 예. 충분 세차점이 계속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72 곱하기 30 하면 2160년이거든요. 그럼 2160년에 우리가 1년 계절로 느끼는 한 달 정도의 지구적 계절 변화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 정도의 지구적 계절 변화가 있게 된다. 그러면 2160년이 12번 돌아가면 우리 지구 1년이 돌아간 것처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2번 돌아가면. 2160 곱하기 12 하면 25,920. 920? 맞나? 960인가? 920이죠. 25,920 나옵니다. 25,920 나오는데 이 25,920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이 숫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중간의 단위수들, 이게 다 일정한 그 주기순환되고 있는 자연력들을 대표하고 있는데, 우리의 호흡이라든지 세포의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우주적인 주기들하고 전부 맞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 전부 맞물려 있다. 하루는 1440분이죠. 하루는 1440분이고 1분에 우리가 숨을 몇 번 쉴까요? 대충 뭐 18번 정도 됩니다. 18 곱하기 1440번 누가? 얼마 나옵니까? (25,920) 맞죠? 우리는 하루에 25,920번 숨 쉽니다. 하루가 보여주고 있는 이 주기성이 우주의 1년, 우주 대희년이 보여주고 있는 주기 연수하고 일치한다. 이게 우연의 일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모든 면에서 우주적 주기들을 압축 재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옛날부터 소우주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죠. 자, 뭐 결국 결론은 인간이 소우주답니다. 자, 그 밀란코비치 주기 이론은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10만 년짜리, 4만 년짜리, 2만 5천 년짜리 주기가 서로 겹치면서 지구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환경 변화는 그럼 어디까지 변화를 시키겠는가? 대륙 차원에서의 지형 전체를 변화시키고 동식물, 광물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인간의 모양새와 성분과 의식까지 변화시킨다 되는 거죠. 인간의 의식이 바뀌면 또 자연 환경이 바뀌면 문명의 성격도 바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2000년 단위로 문명의 성격도 바뀌고 또 2만 년 단위로도 바뀌고 25,920의 절반 단위로도 음량이 바뀌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시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의식의 시대가 오겠구나. 인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는 시대가 오겠구나. 앞으로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명이 오겠구나. 생활 양식이 어떻게 바뀌겠구나 하는 것도 만약에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만큼 예측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비가라는 사람들은 다 이런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별로 신비한 건 아니라는 거야. 예. 앞으로 지형 변화가 온다면 어느 지점이 어느 정도 침수되고 대륙의 어느 부분이 뜰 건가. 이건 오늘날 지질학자들도 어느 범위까지 예측 가능한 영역이 돼버렸다는 거야, 지금은. 과학이 점점 예전에 어떤 영성가들이 하던 얘기하고 지각이 일치점을 찾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점에서는 다행이죠. 그 점에서는 다행입니다. 자, 근데 요 밑에 조그만 파란색 요거는 글씨가 너무 깨알 같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고대의 여러 문명권이나 종교의 일종의 우주시간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방식의 우주적 시간 주기에 대한 계산법이 여러 문명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인도 문명에도 있었고 불교에도 불교 나름대로 시간관이 있고 그리스에도 있었고 마야 문명에도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적으로 보는 어떤 주기 시간관에 대한 것도 있고 동양 것도 있죠. 동양 게 왜 없겠습니까?
동양도 근대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명의 어떤 리드 지역이었으니까, 주도적 지역이었으니까 동양도 당연히 있죠. 동양에는 뭐가 있었나 하는 거로 넘어갑니다. 동양에는 황극경세서라고 하는 거에서 정식화된 게 제일 자세합니다. 그 황극경세서에서 정식화된 게 제일 자세하고, 그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황극경세서의 거를 또 한 1000년 만에 대폭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축이 정립되었을 때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 거를 예측을 해서 그때의 달력을 미리 만들어 놓은 신박한 분이 있습니다. 그 일부 기망이라는 분인 거죠. 그때 달력 9페이지에 제가 제시해 놨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선천유가표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에요. 간지 달력. 간지 달력입니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읽으면. 예.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간지 달력이란 말이죠. 근데 지축이 정립되고 나면 여러 기후변화를 표시할 수 있는 간지 달력이 바뀌는 거죠. 간지 자체가 기후의 변화 양상을, 기온의 변화 양상을 담고 있는 어떤 부호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달력을 써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쓸 달력을 밑에다가 제시를 해놓은 게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라고 되어 있는 요 달력입니다. 그 미래는 얘들아 요 달력 써라. 그 미래가 언젠가 하면 어느 날 1년이 365일이 아니고 360일이 되는 때가 온다. 1년이 360일에 맞춰되는 때가 오면 이 달력을 써야 된다. 라고 이제 해놓은 거죠. 야, 대단하죠? 예.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분이 있었다. 자랑스럽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정력의 달력이 발표된 때가 언제냐? 1894년입니다. 밀란코비치 주기이론이 발표된 때가 언제냐? 1894년입니다. 슈타인의 자유의 철학이 나온 때가 언제냐? 1894년입니다. 우리나라의 동학운동이 시작된 때가 1894년입니다. 이 1894년에 동서양에서 대단히 중요한 융이 동시성원리라고 얘기했던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들이 동서양에서 쏟아져 나왔던 때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동서양의 어떤 영적 실천 행위가 쏟아져 나온 때가 1919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났고 서양에서는 발도르파가 왔어요. 양으로 보면 우리가 더 영적인 것 같은데. 자, 그런 하여튼 역사적인 어떤 선구자들도 있었고 현상들도 있었다.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황극경세서에서 밝힌 원회 운세라고 하는 시간 계산법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미시세계가 있고 지금 우리의 현실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우주적인 환경, 우리가 감각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이제 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주적 환경이 있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변화의 리듬이잖아요. 이 변화 리듬은 뭐 결국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단위들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시세계를 계산하는 단위는 분리, 사초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의 시간을 측정하는 단위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연, 월, 일, 시, 그 다음에 분, 그 다음에 초까지 우리가 쓰고 있죠. 예. 동양 단위에서는 분, 초, 그 다음에 사, 호라고 하는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단위는 있었다. 근데 이 단위들이 형성되어 있는 원리를 보면 뭔가 1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30이라는 숫자하고 이 가장 원형적인 부분은 단위 개념이 없습니다. 네이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곱하기 30에 1호가 있는데 이 1호를 12번 곱하면 36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1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사에다가 또 30을 곱하면 18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1, 2다. 이 1800에다가 11을 곱하면 129,600이 나오는데 이게 129,600호가 1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129,600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제가 아까 했던 거는 25,920년이라는 숫자였잖아요. 이게 우주 1년이다 그랬잖아. 근데 25,920을 5번 곱해보면 129,600이 나와요. 5번 곱하면. 그리고 이 129,600을 동양에서는 우주의 더 큰 것이 우주의 한순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계도 넘어가는 수준의 더 큰 것이 우주의 한순환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 단위도 가만 보면 1분에다가 30을 곱한 걸 한 시즌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는 24시간 체계를 쓰고 있어요, 현대적으로. 근데 옛날 사람들은 시계가 10위까지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이 한 시즌이었던 거죠. 2시간이 한 시즌이었던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축이며 진소음이 이게 한 시즌이라고 하는 자시. 그럼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잖아요. 현대적인 시간으로. 축시. 그러면 1시 반에서 3시 반. 2시간이 1시간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분이 한 시즌이었던 거야. 30분이 한 시즌. 지금 우리는 60분이 한 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다르죠. 30분이 한 시즌인데 여기에다가 12를 곱하면 숫자는 360이 나오잖아요. 360분이 되는 거죠. 근데 옛날 기준으로 보면 이 360분이 하루인 거예요. 하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루를 또 30분 곱하면 1800이 나오는데 1800이 나오는데 그게 한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1800 시즌인 거죠. 한 달이. 그리고 이 1800을 또 12번 곱하면 129,600이 나오는데 이게 1년이라는 거야. 129,600 시즌인 거죠. 근데 그 숫자 올라가는 걸 보세요. 1, 360, 1800, 129,600. 분리사초 단위에서도 이렇게 지금 한 번은 30을 곱하고 한 번은 11을 곱하고 한 번은 30을 곱하고 한 번은 11을 곱하고 이렇게 차례차례 그냥 곱해서 더해 나간 거죠. 그런데 시즌, 일, 월, 연월, 일시도 똑같은 원리로 30 곱하고 12 곱하고 30 곱하고 12 곱하고로 쌓아 나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거시적인 시즌도 똑같이 계속 반복하면 될 거잖아. 그래서 1년을 30번 곱하면 한 세대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한 세대 30년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한 세대가 30년인데 이 30년을 1세라고 놓고 한 세대라고 놓고 12번 곱해버리면 360년이 나오는데 이걸 1운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또 30 곱하면 1800년 나오는데 이걸 1회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12 곱하면 129,600년 나오는데 이게 1원이다 해서 129,600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129,000 단위가 129,600년이 되는 거죠. 근데 적용되고 있는 게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냥 단순히 쌓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30과 10이라고 하는 요건 또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이걸 설명하는 동양상수학에서 여러 가지 설명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길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기에는 좀 자리가 마땅치 않고 물리적인 증거, 연결시킬 수 있는 증거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디까지를 태양계라고 할까요? 어디까지를 태양계라고 할까 하면 뭐 천왕성, 명왕성까지도 우리는 지구과학 할 때 배웁니다. 배우는데 실제로 지구의 영향, 어떤 계절 영향이라고 하는 굵직한 영향을 주는 행성은 토성을 끝으로 봐요. 전통적으로는 토성을 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태양이 있고 구심에 태양이 있고 원심은 토성이라고 보는 거죠. 토성이라고 보는 요걸 태양계라고 옛 사람들은 인식을 했다는 거야. 적어도 동양에서는. 그래서 음양오행론이 나오게 되는 건데 토성의 공전주기가 몇 년인지 아세요? 토성의 공전주기예요. 30년. 그 다음에 태양계 안에서 태양 다음으로 질량이 크고 운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목성의 공전주기. 12년. 그죠? 30과 10이라는 숫자를 교차해가면서 시간 단위가 올라가고 있잖아. 근데 토성 공전주기가 30년이고 목성 공전주기가 12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공전주기에 지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변화 리듬이. 이해가 되시죠? 목성이 지금 어느 지점을 지나는가에 따라서 지구 상태가 변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토성이 어느 지점을 지나는가에 따라서 지구의 상태, 시간은 곧바로 변화 상태거든요.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는 법을 밝혀놓은 게 달력의 원리다. 그래서 옛날에 왕조가 새로 들어서잖아요. 그럼 달력새로 만들어요. 네, 달력새로 만듭니다. 지금 시간 단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달력이 필요하다. 보통 왕조들이 대략 동양에서는 이치적으로 보자면 한 2000년 단위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이 바뀌었죠. 몇백 년 단위로 바뀌었죠. 대충 300~400년 단위로 동양의 왕조들은 바뀌었는데 이게 사실은 360년 주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360년 주기에 맞춰서 그 중국에 쓰러져 간 왕조들은 보면 대체로 3, 4세기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근데 몇 년 못 간 왕조들도 있는데 꼭 그렇게 잔챙이 왕조들이 달력 이런 건 더 심하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여러 달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 원리는 요거다. 기본 원리는 이거다. 그래서 제가 원회 운세, 연월일시 원회 운세를 밑에다가 도표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표가 복잡해 보여도 적용되고 있는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금방 안내해드린 한 번 30 곱하고 한 번 12 곱한다라고 하는 교차로 곱한다라고 하는 그것만 알면 가감승제만 할 줄 알면 금방 계산되잖아요. 이런 숫자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이 숫자들이 전부 주기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 밑에 이제 요거는 제가 발견한 겁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저는 발견하고 와 신기하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별로 공감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지금 밑에 그려놓은 게 뭡니까? 점, 선, 면. 그 다음에 사실은 점이 4개가 되면 입체가 나옵니다만 그냥 평면에 면으로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면으로 표시를 하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 계속 나오겠죠.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내각의 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주관식 문제, 요즘 서술형 문제에 나와가지고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시험 문제 틀려가지고 나 맞는데 왜 틀리겠어요? 선생님한테 항의했다가 안 받아들여졌다는 뉴스를 제가 한 10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가 여러 가지 삼각형을 내주고 다음 도형에 공통점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잘 안 굴러간다. 뾰족뾰족하니까 안 굴러가게 생겼다 이거죠. 이게 썼대. 근데 틀렸다 이거지. 정답은 내각의 합이 180도다. 내가 선생이었으면 맞다고 해줬을 텐데. 내각의 합이 180도도 맞지만 자기의 감성적인 답은 잘 안 굴러간다도 맞잖아요. 이거 왜 틀려 왜? 꼭 180도를 유도하려는 다른 조건을 줬던지 그래서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이없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죠. 우리 교육이 얼마나 엉뚱한가 하면 제가 이것도 뉴스에서 본 건데요. 실과 시험에 깍둑썰기는 가로 세로 2cm인가 3cm인가가 나왔어요.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은 깍둑썰기는 3cm다. 맞나 틀리나. 그런 양심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맞나 틀리나에 따라서 또 인생에 오락가락하는 학생들도 있고 코미디 아닌가요? 깍둑썰기를 몇 cm로 하든 이게 뭔 문제야? 자, 어쨌든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 맞죠?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네? 그러면 사각형은 원이라고 해도 되겠다. 내각의 합만 보면 그렇잖아요. 360이잖아요. 예. 오각형부터 540도, 720도, 900도 이런 식으로 숫자가 쭉쭉쭉쭉 나갑니다. 쭉쭉쭉쭉 나가는데 제가 발견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딴 게 아니고 요 내각의 합의 숫자는 요 위에 있는 도표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칠각형 같이 이 칠각형
이거는 조금 예외입니다. 칠각형 얘는 조금 예외인데 이게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이거 11각형, 12각형, 13각형 계속 늘려가지고 해봤는데 다 떨어져요. 위에 있는 도표 숫자에 한 95% 이상 걸려듭니다. 동일한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시간과 공간이 오늘날 우리는 아인슈타인 이후로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시간 따로 공간 따로가 아니고 시간의 성질이 공간의 성질하고 겹쳐져서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걸 이론적으로 알게 됐단 말이죠.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래서 시공간이란 말을 이제는 쓰게 됐단 말이죠. 예. 시간이 왜곡되는 것은 공간의 성질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상대성 이론 때문에 우리는 빛이 직진 못하고 굴절돼서 나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력장 때문에. 예. 공간의 성질, 시간의 성질이 겹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게 변화를 이든 변화도수 같은 건데 이 변화도수의 주기 숫자하고 다각형의 내각의 합숫자가 지금 연관이 돼 있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실천적으로 추론하면 뭐라고 추론을 해야 되는가 하면 시간 단위가 달라지면 형태가 바뀐다는 거야. 시간 단위가 달라지면 어떤 기운들의 어떤 강도와 속도, 힘들이 움직이는 강도와 속도, 궤적이 달라지면 이게 시간 단위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면 형태장들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목화토금수라고 얘기를 했던 사원소로 얘기를 했던 사구성체라고 얘기를 했던 이것들은 다 힘의 성질을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힘의 성질들이 사실 특정한 시공간장인 거거든요. 시공간장인 거야. 얘들의 배합이 바뀌면 다 바뀌어 버린다라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다 바뀐다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기하 도형하고 위에 시간 도수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이걸 내놓은 겁니다. 저는 이런 책 본 적 없거든요. 아무도 이런 얘기 한 걸 어디서 들은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보니 이거 100% 연관이 있겠다 싶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숫자 값이 딱 떨어지는 숫자 값들이 계속 배열이 되더라고요. 이러면 우리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강의는 일단 미루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 봐주세요. 10페이지에 보면 봄, 여름, 춘분에서부터 추분까지의 날짜 수 186일이에요. 근데 추분에서 그 다음 춘분까지의 날짜 수는 180일입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쪽이 가을, 겨울 쪽보다 날짜 수가 좀 많죠. 네,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원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쪽이 양이잖아, 양. 이쪽이 음이고 가을, 겨울 쪽이 음이고 봄, 여름 쪽이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되겠죠. 뭐든지 운동 거리 이런 것들이 다 확장되게 돼 있겠죠. 지금 현재 날짜 수가 이렇게 구별이 돼 있는데 이게 6일이잖아요. 6일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1년에 365.4분의 1일이잖아요. 그냥 퉁쳐서 366일이라고 올림해서 366일이라고 보면 366분의 6일만큼 지금 날짜 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계산해 보면 0.01639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숫자죠. 0.016 뭡니까? 황금비예요. 황금비가 1.6이잖아요. 그 뒤로 뭐 소수점으로 쫙 계산하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하면 1.6이에요. 근데 0.016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 곱하기 100 해버리면 1.6 나오네. 그렇죠? 이 날짜 수가 바로 20류를 뜻하는 겁니다. 현재 지구의 20류이 1.6만큼 20류이 지금 돼 있다는 거야. 정원에 비했을 때. 근데 이게 바로 황금비라는 거예요. 자, 황금비는 모든 식물의 잎들, 동물의 어떤 뼈의 구조들 이런 데 황금비가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황금비에 따라 가지고 건축물도 만들고 모든 문명적인 도구들도 황금비를 맞추었을 때 내구성이 보장이 된다든가 기능성이 발휘가 된다든가 이런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가장 가까운 황금비 덩어리가 우리의 인체거든요. 우리 인체예요. 그래서 그 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인체도를 제가 지금 제시를 해놨습니다. 요 보시면 그 각각의 부분들이 가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 1.6인 거예요. 1.6. 네. 그리고 요 하나하고 전체 팔 길이, 요것도 1대 1.6입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요 가슴 부위까지, 요게 또 1대 1.6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인체의 관절 구성들이 전부 황금비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지금 23.5도 기울어져 있다 그랬는데, 그리고 1.6의 이심률 단위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지구축이 바로 서버린다든가, 지구축이 바로 서버린다든가, 이심률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심률이 1.6이 아니고 2.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뼈 구조가 다 바뀔 거 아니야? 이게 1대 1.6이 아니고 1대 2가 1대 3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론적으로는. 그 이심률이 그 바뀌는 이 범위가 있겠죠. 상하한선이 있겠지. 그 상하한선 아래에서 인간의 인체 형태도 바뀌어버릴 거 아닙니까? 납득이 됩니까? 네, 당연히 바뀌죠. 바뀝니다. 바뀔 수 있다. 시대에 따라서 인간의 형태는 다르다. 그래서 다윈식으로 인간이 원숭이에서 두 발로 서는 인간으로 진화해온 게 당연히 아니다. 그런 식의 어떤 선형적인 진화론, 이걸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선형적인 내인에 의한 선형적 진화론은 환상이다. 이걸 사실 슈타인은 오래전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지학에서는 진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석출이란 말을 쓰긴 쓰는데, 이것도 개념이 뭐 그닥 좋은 개념은 아닙니다. 가령 이런 거죠. 광물이 먼저 생겼을까, 인간이 먼저 생겼을까? 우리의 상식은 무조건 광물이 먼저 생겼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인지학적 세계관에서는 아니거든요. 인간이 먼저 생겼다. 인간이 먼저 생겼다. 그 다음 동물이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광물이 생겼다 그래요. 최종적으로. 이게 우리의 상식하고 완전 반대죠. 그래서 이건 인간의 정의도 다르고 또 세상의 어떤 변화를 보는 관점도 달라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금방 얘기했던 이러한 통찰들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현대 진화론과는 다른 변화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뭐 그 정도 소개를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강의에 이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